자,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돈에 관한 이야기 4편, 연화와 경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화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화폐라고 한다. 어떤 것들이냐? 교환의 매개, 단위 체계, 그리고 가치 저장.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화를 보면은 원화가 교환의 매개죠.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 먹으면은 원화를 내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고 돼지고기를 얻어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체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원화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뭐 돼지고기는 2만원, 뭐 소고기는 4만원, 뭐 초콜릿은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단위 체계가 되고 가치 저장. 여러분들이 뭐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은 그것을 이제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일했다는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떤 화폐가 쓰였을까요? 가장 처음에는 이제 물물교환 시절 당시에는 소가 주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소를 이제 뭐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교환을 했는데 사실 소는 굉장히 좋은 가치 화폐가 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과 하나를 사려고 뭐 소의 다리를 잘라서 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소가 이제 다리를 잘라면 죽어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아는 거는 이제 조개 껍질, 소금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였고 조금 더 이제 발전한 이제 인류가 금속을 발견하고 나서는 금속을 다룰 줄 알게 되고 나서는 은, 금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로 쓰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어떤 특성 중에 stock to flow ratio라는 게 있어요. 네, 영어라서 좀 어렵고 영어라고 해도 이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어려운데 이제 stock을 flow로 나눈 것을 이제 stock to flow ratio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이제 절량을 유량으로 나눈 것이고 절량 유량도 이제 말이 헷갈려서 한글로 설명을 하자면은 절량은 현재 세상에 있는 돈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유량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돈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높은 것을 하드머니, 경화라고 하고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낮은 거를 소프트머니, 연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은 대표적인 경화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설명이랑 같이 보면은 금은 현재 세상에 있는 돈의 양이 금은 굉장히 이제 잘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다에 던져서 뭐 잃어버리거나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금은 이제 잘 부식이 되거나 뭐 소처럼 죽는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금의 스톡은 굉장히 일정한 편이에요. 반면 플로우 유량은 금은 현대 기술로도 굉장히 채굴하기가 힘들고 잘 얻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유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은 플로우가 작으니까 플로우가 작으니까 이게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전체적으로 이게 작으니까 이게 분모가 작으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높은 경화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나뭇잎 같은 건 어때요? 만약에 나뭇잎을 돈으로 쓴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나뭇잎은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스톡이 얼마가 있든지 플로우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크죠. 그래서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돈을 연화, 소프트머니라고 합니다. 은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은은 뭐 일부 조금 부식이 돼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스톡은 대체적으로 일정하다고 현재 세상에 있는 은의 양은 굉장히 일정하겠죠. 일부 부식이 되겠지만 근데 은의 유량은 어떨까요? 은은 금보다 굉장히 채굴을 하기가 쉽고 원하는 만큼 채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금보다는 작아요. 하지만 나뭇잎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동은 당연히 은보다 더 흔한 거기 때문에 동은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낮은 게 동이 되겠고요. 철 같은 거는 훨씬 더 낮겠죠. 철은 뭐 대규모 뭐 공장에서 뭐 포스코 제철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뭐 톤 단위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철은 하드머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프트머니에 가깝고요. 자, 옛날에 내륙 지방에 옛날에 이제 원시시대 때 조개 껍질을 돈으로 화폐로 사용하던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던
어떤 단위 체계를 사용하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사회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말을 길들일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 근데 뭐 이제 노아의 홍수나 뭐 예전에 이제 바다였던 곳에서 이제 뭐 땅이 올라오면서 무치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내륙 지방에서도 조개가 발견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조개는 굉장히 보면은 우리가 되게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뭐 조개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울룩불룩 당시에 이제 이 석기시대 돌을 다루던 인간들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이 창조했고 신이 창조한 것 같은 사람들은 만들 수 없는 이런 작고 정교한 조개 껍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개 껍질을 실제로 교환의 매개 화폐로서 사용을 했어요. 반면에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해안가에는 조개 껍질이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은 조개가 뭔지도 알고 조개 껍질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게 보이는 거를 화폐로 쓰진 않아요. 대신 이 사람들은 뭐 금을 예를 들어서 금을 이렇게 반짝이는 귀금속 같은 것을 화폐로 썼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좀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이제 기를 수 있게 되고 말을 길들일 수 있게 되면서 원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동 수단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두 문명이 만났어요. 요 내륙 지방의 문명과 해안 지방의 문명이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해안 지방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조개를 갖고 조개의 껍질 하나를 소 한 마리랑 바꾸는 걸 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가죠. 우리한테 엄청 많은 건데 우리한테 엄청 많은 이 조개 껍질 하나가 소 하나의 가치가 있더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내륙 지방의 사람들은 말이라는 이동 수단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조개 껍질은 굉장히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 플로우가 없죠. 내륙에는 조개가 없으니까 조개가 살 수 없으니까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새로 생산되는 조개가 없는 그래서 조개 껍질은 굉장히 경화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해안지방 사람들한테는 조개 껍질은 굉장한 연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동 수단이 발달해서 말이 이렇게 두 지방을 오고 갈 수 있게 해준 시대는 어때요? 이 해안지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조개 껍질을 갖고 와서 다 이 사람들의 부를 훔칩니다. 조개 껍질 하나를 갖고 와서 소를 가져가고 이 사람도 조개 껍질 하나를 가져와서 이 사람들의 소를 가져가고 이 사람들 소를 쭉 다 가져가요. 다 뺏어갈 수 있죠. 나중에 소 값이 오를 거예요. 조개 껍질 두 개 값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조개 껍질을 두 개로 가져서 소 한 마리로 바꿔가고 해서 결국에 그 말이 발달해서 조개 껍질이 엄청나게 많이 이 사회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시대에는 조개 껍질은 더 이상 경화가 아니라 연화가 되고 이 연화를 사용하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이 금을 쓰는 경화를 사용하는 사회에 그 불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불을 빼앗긴다고 볼 수가 있고 비슷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유럽인들이 어쩌다 이렇게 흘리고 간 구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슬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작고 예쁘고 자기들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슬을 돈으로 쓰기로 합니다. 그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정교한 구슬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영국인들이 네덜란드인들이 와서 보니까 아프리카인들이 구슬을 갖고 뭐 구슬 하나를 갖고 뭐 소 한 마리를 사고 뭐 구슬 하나를 갖고 뭐 구슬 세 개를 갖고 집을 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내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리구슬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 와서 오면은 여기서 뭐 소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하겠다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영국 본토로 가서 엄청나게 구슬을 많이 가져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리카인들의 부는 영국인들에게 다 흡수를 당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결국 유럽인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살 수 있겠죠. 뭐 구슬 한 10개 주면은 뭐 사람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구슬은 원래는 아프리카인들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스톡은 일정하고 플로우는 0이었어서 굉장한 하드머니, 경화였어요. 근데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구슬은 아무도 돈을 안 쓰죠. 연화죠, 연화. 근데 이 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발달되고 나서부터는 영국인들이 와서 이걸 보고 엄청나게 많은 구슬을 가져와서 아프리카인들이 사용하는 이 구슬을 연화로 만들어 버리고 그럼으로써 이 아프리카 사회가 사용하는 이 아프리카 사회에 있는 이 부를 다 유럽인들한테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게 또 있죠. 청나라는 뭐 영국의 이제 아편 전쟁 때문에 졌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중국은 은화를 쓰던 나라였어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증기기관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금화를 썼죠. 이 사람들은 이제 증기기관이 발달하고 온갖 종류의 모터들이 있기 때문에 은화를 채굴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반면에 금화는 여전히 지금 현대 기술로도 굉장히 채굴하기가 힘들죠. 네, 중국인들이 이제 은하를 쓰는 걸 보니까 어때요? 와, 은하 내가 좀만 노력을 하면은 은하 진짜 막 톤 단위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다 은하를 쓰네? 해요. 그럼 영국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은하를 가져와서 중국인들의 부를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경화를 사용하는 사회는 연화를 사용하는 사회의 부를 흡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연화를 사용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경화를 사용하는 사회에 의해서 부가 흡수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뭐 아프리카인들이 사용하던 구슬,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내륙 지방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조개껍질,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사용하던 은화는 이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충족을 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이제 문명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그러한 조개껍질, 구슬, 유리구슬, 은화 같은 거는 더 이상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쉽게 생산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다 넘어가서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낮은 걸 나뭇잎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회가 나뭇잎을 돈으로 쓴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회에서는 과연 사람들이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과연 사람들이 고기를 힘들게 코끼리를 사냥을 해서 그걸 나뭇잎 몇 조각이랑 바꾸려는 노력을 할까요? 아니죠. 다들 나뭇잎 따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 같은 거는 돈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된다고 해도 다른 더 우월한 화폐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에 의해서 그 부를 모두 흡수당하고 죽거나 노예화가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경화를 사용하는 사회는 연화를 사용하는 사회의 부를 흡수하고 자, 우리나라 돈을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는데 저저번 시간에 나오고 우리나라 본원통화,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화폐는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 있던 화폐의 양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 화폐의 양이 약 5배가량 많아요. 자, 그럼 이 하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돼요?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플로우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플로우가 높아서 전체적인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낮아지는 하나는 상당한 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서울시 아파트 공급은 어땠죠? 서울시는 이제 자기들은 공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신축 못지않게 멸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이런 민간업체나 부동산 114 같은 데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서울시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시 아파트의 값은 정말 꾸준하게 계속 올랐죠. 평균적으로 이제 중위값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아파트 중에서 100채의 아파트 중에서 50번째로 비싼 아파트가 10억이 넘어버렸어요. 11억이 넘었어요. 자, 그럼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요?
공급을 굉장히 최근에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한화에 비해서 서울시 아파트는 굉장한 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잠원 아파트, 특히 강남 같은 데는 더 공급을 줄이고 조였기 때문에 평당 1억이 넘어버렸어요. 2022년 4월 29일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보면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가장 많이 흔히 우리가 4인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33평의 아파트 값이 평당 1억을 넘어서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37억에서 45억이라고 보는데 실제 실거래는 40억에서 44억. 1평에 이제 대충 1억 3천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 하나하나의 가격이 다 40억이 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낮은 플로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낮은 이 한국 화폐는 이 화폐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더 이상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공급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굉장히 희소해져 버린 이 서울의 아파트는 굉장히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높아지면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원래 주거 환경이잖아요. 주거의 수단인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주변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잠자기 위한 수단, 가족이 살기 위한 보금자리인데 원래 그게 주거의 기능인데 한화는 굉장히 이렇게 스톡 투 플로우 굉장히 공급이 많고 서울의 아파트는 굉장히 공급이 적다 보니까 화폐의 세 가지 이 서울의 아파트가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과연 저 아파트가 진짜 40억의 가치를 할까요? 40억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억짜리 포르쉐를 20대 살 수 있는 가치인데 정말 그 정도 가치를 할까요? 아니요. 사실 이 아파트가 더 이상 주거 환경의 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왜?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나는 스톡 투 플로우 레이쇼가 낮고 한화는 연화고 서울의 아파트는 경화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harder money인 서울의 아파트가 softer한 money인 한화의 부를 흡수해버린 거예요. 비슷하게 아까 우리가 금이 가장 경화고 은이 그 다음으로 금보다는 좀 더 연화지만 그래도 경화고 동은 가장 연화고 나뭇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연화였던 예를 봤는데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값이 특히 강남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아파트가 올랐고 했죠. 그런 거 보면은 가장 경화인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거고 그 다음 경화인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 경화인 전국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가장 연화인 한화는 더 이상 가치 저장의 수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경화와 연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념이 정리되셨길 바라며 4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